지난 74년 동안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또 68년 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우방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사실은 한미 간에 서로 신뢰가 없어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서로가 아직도 무언가 불신이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특히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의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에 관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한국은 사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서로 불신하고 있는가? 또 불신하고 있다면 그런 불신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최근에는 사실 중국과의 문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잘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국교를 재개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과의 문제입니다. 청구권 문제가 65년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징용이라든가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과 사과의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에서 느끼는 거는 무언가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편이 아니고 일본을 더 도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일본이 문제가 났을 때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겠다. 우리는 사실 그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인데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소수자 또 피해자의 어떤 인권의 문제들을 항상 미국이 강조를 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다면 일본보다는 피해자인 한국을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보면 미국은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건 이게 미국이 뭔가 지금 좀 더 일본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인문학적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정책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에서의 각국의 나라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국가들과 이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위치는 무엇이냐? 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꾸 이 문제가 생기고 서로 불신이 있고 오해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위치와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위치 사이에서 뭔가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냉전 시대에 유일하게 열전이 일어났던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사실 냉전의 제일 중요한 무대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열전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한국과 베트남에서 열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의 열전은 공산주의자들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열전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서 분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냉전의 가장 중요한 최전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동맹국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국은 정부의 중심에 친일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을 적국이라고 하고 싸워놓고 그게 몇 년 됐다고 미국의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 국가를 일본으로 정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지금 미국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는
한국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이해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싸운 게 맞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일본을 제일 중요한 동맹으로 선택했다. 이런 어떤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의를 내세우고 일본이 잘못됐다 얘기하면서 미리 뭐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데, 50년대 후반이 되면 일본의 수상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수상이 미국 중심주의에서 아시아 중심주의를 좀 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무언가 일본과의 관계가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수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실 그 사람은 전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적 생각은 한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것도 비슷한 생각을 박정희 대통령도 또 가지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이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할 때 한국은 전투부대를 파병을 했는데요. 일본은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헌법 자체가 해외에 군대를 파병할 수 없는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하면서 뭔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동맹을 만들 때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어떤 이 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미일 동맹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이번 시간에 이르기까지 제가 한미 관계라는 거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번 보겠다. 인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인간들의 관계를 가지고 보는 건데, 인간의 관계에서 볼 때 저희가 아주 쉽게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저와 라이벌인 사람과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을 위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인데 이 중에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내가 저 사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힘이 달라요. 한쪽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약해요. 그러면 내가 내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사람 중에서 강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만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까지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수많은 미군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45년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냉전이 왔습니다. 소련과 대결을 하는데 또 그 와중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봉쇄할 것이냐 고민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있어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전쟁을 겪어서 너무나 많이 피폐해진 한국을 선택할 거냐라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당연히 그 관계에서는 일본을 자기 동맹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사실 미국의 어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파악을 하게 된다면 미일 동맹이라는 게 한미 동맹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첫 번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럼 중요하지 않은 나라냐?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게 뜨거운 감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한 15개국, 16개국 정도가 됩니다. 이 15개국, 16개국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이 나라들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세계 최강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을 가서 점령하고 거기를 통제하고 경영하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으로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가 더 중요하고 어떤 나라가 덜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나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보면 1945년에는 일단 전쟁이 끝나고 전후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일단은 이 주축국들이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점령했던 지역에 들어가고 그 지역들을 점령하고 통제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46년이 돼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전쟁 때까지 유지했던 병력을 46년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전시 경제에서 평시 경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시에서 평시로 가려면 미국도
군대들을 줄여야 돼요. 군인도 줄여야 되고 또 전쟁 물자를 하는 것도 평시에 평화시에 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령하고 있는 지역도 계속 점령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지역은 정말 계속해서 중요하니까 점령을 하거나 그 지역에 대해서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유지해야 되지만 어떤 지역에선 또 미국이 발을 빼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되게 비슷했던 게 오스트리아 같아요. 오스트리아도 독일하고 붙어 있는데 독일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독일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오스트리아를 보면 오스트리아가 딱 동유럽과 서유럽의 가운데 딱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한국을 보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냉전 시대가 되면 공산권 지역하고 자유시장 지역의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냉전에서도 너무나 중요해요. 또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남한이 북한보다 잘하면은 세계에서 볼 때 야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렇게 좋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사회주의 경제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또 이런 방식으로 쳐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은 실질적으로 군사 안보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이 냉전에서의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중요하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결정한 부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에 대한 개입은 유엔을 통해서 개입을 하겠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한미동맹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주한미군만 개입해 있는 게 아니고요. 유엔군이 개입을 해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선거에 유엔에서 위원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1948년 선거에 유엔 위원단이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4개월 지나서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국과 한국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카드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유엔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다자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을 때도 미군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유엔의 깃발 아래 오는 부분의 이유도 그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제 명분이라는 게 있겠죠. 내가 그냥 미국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자유세계가 모두 다 합심해서 우리가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명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혼자 개입했을 때에 오는 미국 자체에 대한 어떤 이 압박이라는 거를 다자 카드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면 또 다른 특징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1945년에 이후에 나온 문서들을 보면 미국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는 신탁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역은 미국이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신탁 통치라는 거는 미국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국가들이 함께 들어가서 신탁 통치를 합니다. 미국은 신탁 통치를 이전에 한 경험이 있어요. 45년 이전에 필리핀에 대해서 신탁 통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혼자 들어가서 했죠. 근데 미국이 혼자서 필리핀에 들어가서 하는 게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던 게 미국이 다른 식민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이 유일한 식민지인데 그나마 그 당시에는 필리핀도 직접 통치할 만한 미국이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45년 이후에는 미국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신탁 통치를 할 수가 없고 그럼 몇 개 나라와 같이 한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미국이 생각했던 거는 영국, 중국, 소련하고 같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우는 거는 신탁 통치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신탁 통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거를 다 쏟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가 최근에 국제정치 이론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엔트랩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나라에 우리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와의 관계를 하다 보면 이 나라 굉장히 우리가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나라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그 나라가 뭔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게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럼 미국이 거기에 빠졌는데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계속 있는 것도 어렵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다양한 여론들이 있었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정말 미국의 국익이나 미국의 안보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면 그게 엔트레먼트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묶여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 정도의 국가가 아닌 지역에 미국이 끌려 들어가는 거는 미국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그랬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신탁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합방이 돼가지고 식민지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 광복이 됐는데 미국이 또 신탁 통치를 한다?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탁 통치 논쟁이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은 한국이 분단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한국은 뜨거운 감자예요. 여기 분명히 이게 중요한 지역이라서 이걸 지키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너무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한국과의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이 정책들이 미국이나 나토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좀 낮은 급의 한 급 낮은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얘기하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간에 안보적인 위협이 생겼을 때 미국이 한국을 와서 돕는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적 절차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야 한국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거기 군대를 파견해 라고 해서 결정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갈 때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결정을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이나 나토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생각하는 중요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버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끝까지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이득이 될 것인가냐의 부분에서는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요, 뭐 45년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지역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아마 한국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1945년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신탁 통치 정책을 세우면서도 미군정이라고 직접 점령을 하고 미군정을 세울 수 있었던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당시에 문서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9세기 동북아시아를 보자. 19세기 한국이 불안정하니까 결국은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났던 게 아니냐. 또 그 결과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갔고, 그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희생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시아의 안정, 태평양을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정책 문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19세기 얘기를 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점령을 하면서 일본이 제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 중요한 변수는 일본인데, 그 일본이 자기들의 중요하게 제국으로 나가는 데에 발판을 삼았다는 게 바로 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탁 통치를 하면서도 미국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한반도가 어떤 하나의 강대국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 자체가 결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사실 지금에 있어서 미중 갈등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도 보면 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요. 사실 한국을 미국의 쪽으로 끌어올려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정책에 한국 정부가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니네 안 들어와? 난 그럼 니네 싫어. 나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버릴 수도 없고 데려오는 것도 사실 만만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사실은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건 다르죠. 우리는 한국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역이 사실은 오키나와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국 본토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오키나와예요.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요, 오키나와가 한국, 필리핀, 타이완, 중국의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에요. 또 오키나와가 굉장히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역사를 겪었어요. 그래서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1971년까지 오키나와는 미군이 점령을 합니다. 일본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는 사람들은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71년이 돼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오키나와를 계속 갖고 있기가 힘들게 되면서 오키나와를 일본한테 반환을 합니다. 근데 일본을 반환을 하더라도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요. 일본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민당이 55년 이후에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2008년인가요? 그때를 전후해가지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한번 집권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수상이 조금 하다가 수상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수상 자리에서 물러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전하려고 했어요. 다른 곳으로. 근데 이게 결국은 이분이 수상해서 물러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오키나와라는 곳은 미일 동맹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에요. 저는 뭐 앞으로도 당분간 미국이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을 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한국을 둘러싼 지역들이 지정학적으로 어디가 중요한가를 보면서 우리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우리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탁 통치안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에치슨 라인 같은 겁니다. 저희가 6.25 한국 전쟁 얘기할 때 반드시 나오죠. 미국이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미국의 안보 라인, 그 안보 라인을 그으면서 거기까지는 미국이 꼭 지킨다라고 하면서 일본하고 오키나와하고 필리핀을 넣고 한국하고 타이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전쟁 그 발발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미국이 한국을 안 지킬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남침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에치슨 라인하고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볼 때 왜 한국과 타이완을 뺐느냐. 사실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포기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뺀 이유가 뭐냐면 미군이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일단은 들어올까 말까에 대해서 미국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들어올 때도 유엔이라고 하는 깃발을 가지고 다국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1953년에 미국이 완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을 시키면서 전쟁을 그냥 멈춘 이런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사실은 정책을 끝냈겠죠. 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의 대한 정책을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1953년에 미국이 한반도를 중립화할 생각을 합니다. 이 중립국가라는 얘기가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이제 모델로 본 거예요. 근데 그럼 왜 한국을 중립화 시키려고 했느냐?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려고 했던 겁니다. 미군을 빼는데 미군을 빼면서 공산화가 안 되기 위해서는 중립화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미국이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거였거든요. 이게 남과 북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적대적인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중립화를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국이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안전하게 있을 것이냐?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느냐를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정확히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위치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위치가 다르다. 그 안에서 불일치가 일어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